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그 파일 앤 오브젝트 솔루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전상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 세션의 메인 제목인데요. 비욘드 스토리지 원 모어 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비욘드 스토리지 부분이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넘어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반 스토리지에서는 경험하실 수 없는 어떤 펑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당장 적용하셨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골라서 장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뒤에 있는 또 원 모어 싱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신제품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맛보기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해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기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집어넣었는데요. 요 장표를 아까 보셨으면은 아까 고우석 실장님 퀴즈를 맞히셨었는데, IBM의 어떤 파일 스토리지, 그러니까 비저형 데이터 스토리지만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초창기에 이제 93년도에 초창기에 저희 제품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제 멀티 노드에서 액세스가 되는, 그러니까 공유 파일 시스템이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목표였고, 그렇게 해서 나온 파일 시스템을 한 2005년쯤에는 개별 클러스터, 서로 남의 클러스터의 데이터들을 서로 참조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리모트로 떨어져 있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남의 클러스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읽고 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멀티 클러스터 개념이 들어갔던 게 2005년도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2011년도부터입니다. 여기는 좀 더 발전해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멀티노드 클러스터에 대해서 캐싱 기능과 그 다음에 그 어싱크 리플리케이션, 비동기 복제 기능을 조합을 해서 마치 로컬에 있는 파일 시스템처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만들어낸 게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리모트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웬 구간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느리겠죠.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제 로컬 액세스 속도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의 개발의 그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홈과 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홈은 저희 ESS나 아니면은 스펙트럼 스케일이 설치되어 있는 스토리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NAS들, NFS v3 이상 지원하는 일반적인 NAS는 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항상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이나 ESS여야만 하죠. 왜냐하면 주 기능이 다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NFS v3는 없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제 캐시는 이제 저희 제품이어야 되는데 홈과 캐시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이제 얘는 말 그대로 캐시입니다. 이쪽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캐싱을 해서 자기 근처에 있는 사용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이 캐시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순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이쪽 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캐시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캐시에서 파일을 액세스할 때 이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여기에 없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고,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파일을 요청을 할 때 캐시에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 캐시는 뭐 리드 온리로도 구성하실 수 있고 리드 라이트 모드로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비동기 복제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홈에다가 데이터 복제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 레벨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홈과 캐시에 대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잠깐 그려봤는데요. 데이터 1, 2를 캐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캐시 데이터 1, 캐시 데이터 2라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이제 서로 홈과 캐시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리드 온리 모드로 달 수 있고 리드 라이트 모드로 할 수 있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디렉토리들은 서로 뭐 캐시 관계를 안 맺고 자기 로컬에 있는 뭐 디렉토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의 가장 베이직 펑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응용 사례인데요. 사실 뭐 고객사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비즈니스는 요 기능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뭔가 데이터를 내부에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거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대국민 자료 제공해서 이제 방화벽 바깥에 이제 인터넷망 쪽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 이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끼고 말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런 이제 구성인데 이쪽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계속 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용량이 차는데 어떤 데이터를 여기서 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계속 키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어떤 당면한 과제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요 디렉토리를 홈으로 세팅하고 바깥에 이제 성능을 위해서 ESS 3000을 집어넣고 여기를 3000이나 3200이겠죠 지금요. 캐싱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원래는 여기에 뭐 더 수백 테라, 뭐 페타 가까이 필요한 스토리지였는데 그렇게 뭐 들 필요가 없죠. 캐싱이니까 뭐 최근 데이터들만 대부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테라바이트 정도 훨씬 작은 용량으로 캐싱 사이트를 구성해 놓고 홈과 캐싱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내부에서 작업자들은 배포용 데이터들을 굳이 여기다 카피할 필요 없이 이 디렉토리에만 넣어놓으면 돼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석이 끝난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자동적으로 떨어지도록 구성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바깥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 캐시 스토리지를 위해서 캐시 스토리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화벽과의 문제는 여기 저 AFM 복제 서버라는 게 있는데 얘만 이 특정 포트를 통해서 통과되고 모든 거는 다 차단되도록 이제 막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보안적인 이슈도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고객분이 좋아하셨던 건 여기 리드 온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부 다 리드 온리로 마운트가 리드 온리로 마운트 됐다기보다는 스토리지 자체가 리드 온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드 온리로 마운트 되는 건 여기가 해킹이 되면은 뭐 다른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스토리지 자체가 아예 여기 있는 모든 서버들이 리드 온리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뚫리다 치더라도 여기가 위변조가 전혀 안 되죠. 예. 그래서 보안에 대한 어떤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스토리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대외 자료 배포에 관련된 업무를 간소화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AFM 펑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과 캐싱의 관계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개발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앞에 뭐 이거 고우석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 긴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IBM의 그 비정형 데이터 솔루션은 크게 양대 산맥이 코스,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ESS, 스펙트럼 스케일이 탑재된 ESS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제품은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쪽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솔루션으로 채용할 정도로 이제 확장성, 가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되어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업계 최고의 확장성, 얘는 정말로 무제한으로 확장됩니다. 이론적으로 뭐 최대 성능 제한, 최대 확장 제한 이런 게 없는 확장성과 그다음에 가용성,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뭐 멀티 테넌시 뭐 이런 쪽에서 완벽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또 반면에 이제 ESS는 완전 로우 레이턴시와 초고성능 공유 파일 액세스를 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이제 HPC나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뭐 그러니까 ECM 솔루션, 뭐 문서 중앙화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확장성과 또 데이터 가용성,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신뢰성이라고 그러죠. 그 데이터를 로스할 가능성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스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15.9 정도 됩니다. 15.9라는 거는 99.9가 13개 내려가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조 년에 1바이트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의 데이터 유실이 없이 정말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이트의 자동 DR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또 이제 뭐 거기서 나중에 좀 또 참조하시기로 하시고 뭐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근데 고객분들은 대부분 양쪽의 특성을 다 같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기 좀 아쉽고 얘는 또 요 고기의 또 어떤 고성능 액세스랑 로우 레이턴시 이런 성능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번 부분들을 이번에 스펙트럼 스퀘어 5.1 버전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고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쓰실 수 있는 이제 기능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주셨지만 그 코스를 홈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ESS를 캐시로 세팅을 해서 코스의 데이터를 ESS에서 캐싱해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ESS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코스에 저장함으로 해서 코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보호 능력과 그 보안, 멀티 테넌시에 관한 능력들을 이제 극대화하는 가상화된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번에 이제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잘 검토해봐 주셨으면 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 그림은 아까 저기 고석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코스 뭐 이건 퍼블릭 클라우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안에다가 이제 메인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필요한 리즌에서 그 버켓에 대해서 캐싱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버켓에 여러 개의 그 캐시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개의 캐시에서 여러 개의 버켓을 캐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양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해서 믹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는 또 이 차트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켓을 홈으로 구성하고 ESS 3200의 캐시를 구성해서 얘를 폴더에다 매핑을 하게 되면 이 둘은 하나의 스토리지입니다. 가상화된 하나의 스토리지인데 특별히 무슨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시 일로 부어서 뭐 액세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디든지 저장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완전히 가상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AI나 HPC랑 연동하기 위해서 포직스 마운트하고 인피니밴드 RDMA를 액세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또는 원격 데이터 수집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 쪽과 같이 이런 S3 프로토콜을 요청하는 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동시에 같은 파일에 대해서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이전 없이. 그래서 그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패스를 제공하는 게 이 멀티 프로토콜 액세스 부분이고 IBM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ESS를 같이 조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구성이 되면 아마 더 이상 필요한 프로토콜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다 저장해 놓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저희의 특화된 비욘드 스토리지로서의 펑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백업 스토리지를 활용한 성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한번 보시죠. ESS의 성능은 뭐 일반 분산 파일 시스템의 성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능은 디스크 개수와 선형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16TB 디스크 100개랑 8TB 디스크 200개는 용량은 동일하죠. 뭐 계산해 보시면 동일하겠는데 성능은 8TB 쪽이 딱 100개, 200개 차이였기 때문에 2배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ESS를 디자인할 때
고객분들 방문 드리고 용량과 필요 성능에 대한 정보를 얻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용량이 얼마인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6TB 디스크를 조금 넣어도 되고 뭐 6TB 디스크를 많이 넣어도 같은 용량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돌기 위한 성능들의 변수값을 같이 집어넣어서 6TB로 디스크를 많이 꽂을 거냐, 16TB로 적게 꼽아도 될 거냐라는 것들, 고객의 예산 상황과 요구되는 성능을 같이 조합을 해서 스토리지를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백업이랑 DR 스토리지를 같이 이제 구성을 하시는데요. 워낙에 이 앞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뭐 테이프나 이런 데로 백업 받기 사실 뭐 쉽진 않습니다. 뭐 리스토어까지 같이 고려하신다면. 그래서 뒤쪽에 같은 ESS 스토리지를 놓고 뭐 아니면 스토리지를 놓고 뭐 백업이나 DR을 구성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백업 스토리지도 용량이 커서 도입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얘는 그냥 노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얘만 쓰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업 스토리지용 디스크의 성능을 어쨌거나 이 성능은 디스크의 개수인데 여기랑 유사할 정도로 많은 디스크가 꼽혀 있는데 얘는 놓는 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백업 스토리지용 디스크의 성능을 운영 스토리지에서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액티브 스토리지 이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뭐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장비가 있다 그러면 아니 뭐 여기서 라이트 할 수도 있겠지만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FILE 파일이라는 걸 라이트할 때 뭐 그 파일이 두 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FI, LE 양쪽 스토리지에 액티브니까 동시에 라이트하면서 동기식으로 양쪽에 동시에 라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이 저장이 되면 일단 스토리지 이중화는 된 거죠. 그러니까 동기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백업을 받기 위해서 백업 윈도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운영 스토리지에서 뭐 스캔해서 업데이트된 파일이나 새로 생긴 파일들을 검색을 해서 다시 뭐 복제를 맞춰주는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런 뭐 수고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저장된 스토리지는 리드를 요구하는 어떤 서버나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때 양쪽에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서버가 읽을 때 FI는 여기서 읽고 LE는 여기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같은 파일 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어차피 파일들이 뭐 수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그 파일들을 읽을 때 더 응답이 빠른 스토리지부터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읽기 성능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DR 백업용 스토리지를 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읽기 성능은 2배가 되고 여기에다 이제 스냅샷을 이제 켜서 스냅샷을 찍게 되면은 레더벨 스냅볼트 같은 기능이죠. 복제하고 스냅 찍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양쪽으로 이중화 저장이 됐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는 유실되지 않고 저희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액티브 이중화입니다. 운영 중에 한 개의 스토리지 전체 뭐 렉에서 전원 장애가 발생하든 해서 전체 스토리지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 연구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 적이 있는데 모 센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IT 전문은 아니고 다 박사님들이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한 달쯤 만에 이제 뭐 정기 점검을 해드리러 갔더니 렉 전원 장애 때문에 한쪽이 전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쓰시는 거죠. 잘 도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동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스냅샷을 같이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 실수로 인한 파일 삭제나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DR 스토리지나 백업 스토리지도 그냥 투자만 해놓고 한 번도 장애 안 나면 괜히 산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성능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IBM 스펙트럼 스케일 ESS는 제공해 드린다라는 정보를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일 시스템으로 이중화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별로 다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 2는 중요한 디렉토리니까 이중화를 해라.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중화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
뭐 템프나 스크래치 이런 쪽은 이중화 적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디렉토리에다 파일을 라이트하면 양쪽 스토리지에 펼쳐서 들어갑니다. 이런 디렉토리는 라이트 퍼포먼스도 성능이 2배가 됩니다. 리드도 2배, 라이트도 2배. 한 대만 운영할 때에 대비해서. 이쪽 이중화 적용한 애들은 동기식으로 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라이트는 성능 증가가 없고 리드만 2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 액티브 스토리지 이중화의 가장 큰 장점이고, 당연히 액티브로 이중화됨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지 전역 장애에 대해서 서비스에 중단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스토리지를 액티브 이중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IBM 스펙트럼 스케일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인데요. 사실 뭐 요거는 이미 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원모싱의 핵심적인 펑션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드리고자 잠깐 설명에 집어넣었으니까 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BM ESS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센 스토리지, J보드에 센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센 스토리지 위에 그 파일 서버를 얹고 여기에 파일 시스템을 얹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얹어서 서비스하는 게 기본적인 구성이죠. 저희 IBM 스펙트럼 스케일도 ESS라는 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다 이런 아키텍처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인피니밴드도 지원하고 RDMA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저희가 하고 있었지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게 이 스토리지 컨트롤에서 나오는 버틀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틀렉을 없애고자, 근데 어쨌거나 모든 스토리지, 요새 나오는 모든 스토리지는 다 범용 인텔 CPU를 쓰게 하고 있고요. 뭐 IBM은 파워를 쓰는 이제 제품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범용 CPU를 쓰는 서버, 그러니까 컨트롤러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게이트웨이에다가 직접 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없애고 게이트웨이에 스토리지 엔진을 얹는데 모든 펑션은 파일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엔진은 레이드 연산만 하는 걸로 굉장히 축소시켜서 굉장히 빨리 동작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다 제거해서 성능을 훨씬 더 올린 거죠. 이렇게 만든 제품이 ESS입니다. 그래서 ESS가 일반 센 스토리지 대비해서 같은 디스크 개수에서 훨씬 더 빠른 성능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두 마리 토끼가 같이 잡힌 거죠. 일단 퍼포먼스는 말씀드린 대로 빨라졌고, 하드웨어 모듈에서 이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스토리지 컨트롤러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코스트는 더 내려간 이런 효과를 본 게 ESS 스토리지의 특장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스펙트럼 스케일 레이드 엔진을 이와 같이 인터널 디스크가 많이 꽂혀 있는 스토리지 서버 레벨로 옮긴 게 스펙트럼 스케일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스케일 레이드를 이렇게 얹은 거죠. 이렇게 얹어서 구성하면 얘가 하나의 스토리지가 됩니다. 컨트롤러가 이 노드 개수만큼 붙어 있는 스토리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스토리지를 만든 다음에 남는 이제 CPU 파워와 메모리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NSD 서버라고 부르는데 이제 게이트웨이죠. NAS 게이트웨이와 그 다음에 그 저장 볼륨, 레이드로 보호된 그 볼륨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 파일 시스템을 얹고 이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얹어서 그 ESS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스펙트럼 스케일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이고요. 저희는 이런 제품을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스케일 어플라이언스는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NVMe 모델의 ESS 3200, 그 다음에 디스크 버전으로 되어 있고, 스펙트럼 스케일 레이드 스토리지 엔진이 요 게이트웨이에 직접 들어가 있는, 여기는 이제 서버에 엔진이 깔려 있는 거고요. 얘는 하드웨어 폼팩터가 스토리지거든요. 저희 FS 9200 이런 하이엔드 그 올 NVMe 센 스토리지랑 하드웨어 폼팩터가 똑같습니다. 얘는 거꾸로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직접 얹은 장비입니다. 근데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뭐 결과는 똑같죠. 어쨌거나 서버 두 개의 J보드가 붙어 있고 거기에 스토리지 엔진이 올라간 장비고요. 얘는 하이퍼 컨버지드 아키텍처로 스토리지 서버에 스펙트럼 스케일 레이드를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으로 설치해서 스토리지를 만든 장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도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제품은 다 하나로 한 덩어리를 묶어서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뭐 1페타, 1페타, 1페타를 구매하시면 전체를 묶어서 3페타짜리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책 기반으로 쓰시면 되죠. 뭐 가장 빔 액세스가 많은 데이터는 여기다 넣고, 뭐 그보다 좀 IO가 좀 덜한 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한 달 동안 IO가 없던 파일은 뭐 일로 집어넣어라. 뭐 이거보다 이제 더 뒤에 테이프도 붙이실 수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IO가 없었던 파일은 테이프로 넘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데이터 티어링을 구성해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지금부터 이제 발표드릴 이 신제품 소개를 위한 그 사전 정보 제공 차트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원모어싱을 시작합니다. 2021년도 2H 하반기, 아직 날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2H에 반드시 나옵니다. IBM 스토리지가 오랜만에 이제 내놓는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박대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어떤 제품군들은 크게 이 에자일과 모더나이즈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각 브랜드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의 어떤 니즈들을 수집을 해보면 뭐 보통 이렇습니다. 근데 대충 그 내용들을 다 보면은 다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더 애자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 데이터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스케일을 어떤 동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애자일하고 모더나이즈하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지속적인 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존의 이제 컨테이너나 어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어떤 운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데이터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또는 레거시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카탈로그 문제, 아니면 뭐 컨테이너 스토리지에서 어떤 확장, 축소, 뭐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액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가용성과 보안 문제,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워크로드의 어떤 고성능을 보장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태에서 내가 AI를 돌릴 수 있나? HPC를 돌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신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존 데이터나 어떤 코어나 클라우드에서 기존 데이터, 기존 NAS에 들어있는 데이터, 아니면 엣지 데이터에 어떤 식으로 액세스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인 이제 질문들이십니다. 리자일런시 입장에서 보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용 스토리지는 백업을 어떻게 받을 거고, HA랑 DR은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그 앱들을 또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의가 있는 거고, 에피션시 입장에서 봐도 이러한 스토리지들을 또 경제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비용이죠. 결국에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데이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을 거냐, 저쪽에다 갖다 놓을 거냐. 어디다 갖다 놔야지 이게 최적의 위치인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특히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의 환경에서의 어떤 운영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게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앞선 니즈들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IBM이 새로운 제품으로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품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IBM 스펙트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군과 플러스에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를 결합해서 그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 제품의 이름은 IBM 스펙트럼 퓨전 HCI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좀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더 남았는데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손 들고 박수. 여기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IBM이 이제 레드햇을 인수를 했을 때 IBM이 레드햇을 왜 인수했지? 아니면 뭐하러 인수했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러한 그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질문과 우려와 질문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IBM이 드리는 첫 번째 대답이 IBM 스펙트럼 퓨전 HCI입니다. 이 퓨전 HCI는, 스펙트럼 퓨전 HCI는 크게 4개의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다 심플2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한번 내려갔다 왔더니 숨이 차네요.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심플 투 매니지 인프라스트럭처, 심플 투 매니지 스토리지 서비스, 심플 투 빌드 앤 런 어플리케이션스, 그 다음에 심플 투 디플로이 레드햇 오픈시프트. 이 4가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2가지가 주 품목이고, 이 품목들의 그 카피 문구가 원 매니지먼트 포털, build anything and run anywhere, 그다음에 access anywhere and protect everything.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인데요. 일단 이런 HCI 시스템들은 보통 크게 3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레이어인 이제 스토리지 언더레이 레이어 쪽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액세스, 여기는 번역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영문으로 냈더니 게 냅둬서 나서 그냥 번역을 안 했습니다. 글로벌 액세스랑 엔터프라이즈 레디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용성이나 라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라는 거죠. 스토리지로서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멀티 프로토콜로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 캐싱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저희는 뭐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나 클라우드를 통한 아카이빙, 그 다음에 AI를 위해서 또 요새 이제 이 컨테이너는 또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AI 유즈 케이스를 위해서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느냐, 성능들을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임뮤터빌리티는 이제 위변조 방지 기능, 우리 이제 웜 스토리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위변조 방지 기능과 인크립션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만큼 이제 이 스토리지 시스템이 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스토리지 언더레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토리지 서비스로 이제 고가용성 재해복구, 데이터 보호, 성능 및 용량 관리, 디스커버리와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레벨 1, 2에 관련된 스토리지 서비스는 IBM 스펙트럼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상위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매니지먼트는 레드햇 오픈시프트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IBM 클라우드 팩에서 제공해드린 여러 소프트웨어를 모듈식으로 바로 끼워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IBM 스펙트럼 퓨전 HCI입니다. 밑에 보면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저희 제품의 해시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스트럭처,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애저, 구글, 뭐 엣지, 프라이빗, 시스템 이런 단어들과 밀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자동화된 어플라이언스니까 어플라이언스 UI가 있을 거고요. 싱글 사인온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4가지 꼭지가 있고, 관리와 뭐 헬스와 모니터링 부분, 서비스어빌리티와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뭐 코롬이라든지 이벤트, 로그, 오디트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코어 서비스에서 뭐 백업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파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새로 개발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컴퓨터랑 네트워크 쪽은 이제 새로 개발이 된 거고, 스토리지 부분은 스펙트럼 스케일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백업 쪽은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라고 저희 가상화 백업 전문 모듈인데요. 그 모듈이 커스터마이징 돼서 같이 녹아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OCP라고 보통 약자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OCP 모듈이 들어있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에 레디에서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펑션과 같이 함께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스펙트럼 퓨전 HCI입니다. 그래서 레디엣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스펙트럼 퓨전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뭐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구성 변경을 한다든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든지 뭐 정책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매뉴얼 보시고, 이제 레드햇 오픈시프트 뭐 다운 받고, 이제 뭐 매뉴얼 어드민 가이드 뭐 이런 거 다운 받아서 앞장부터 쭉 읽으면, 그런 요새 그런 매뉴얼 이렇게 얇지도 않거든요. 언제 끝까지 다 보고 뭐 구성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자동화되게, 그런 좀 로우엔드한 것들은 저희 제품이나 그런 브랜드에다 맡겨주시고, 더 하이엔드한 설계랑 그런 운영에 포커스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발표된 그림에서 저희가 사실 렉 뚜껑을 좀 살짝 이렇게 열어봐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2H 어나운스 되는 제품이라 아직 열어봐 드리진 못했는데, 그래도 전혀 실체가 너무 안 보이면 좀 섭섭하니까 한 장 살짝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제 렉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2U 렉이고요. 맨 위에 100기가 이더넷짜리 TOR 스위치가 이제 2개가 들어있고, 관리용 매니지먼트 스위치로 원지 이더넷 스위치가 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U짜리 X86 서버죠. 스토리지와 컴퓨터 노드와 겸용이죠. 컴퓨터 노드 스토리지 겸용 노드가 최소 6개부터 20개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한 개의 컴퓨팅 노드에는 7.68TB짜리 NVMe 플래시 디스크가 2개에서 10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페어 단위로 증설해야 됩니다. 3개, 5개 이런 건 안 되고요. 2, 4, 6, 8, 10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20대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장착 후에 거기에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 레이드를 얹어서 스토리지를 만드는 거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펑션들과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GPU 서버에 대한 니즈를 위해서 엔비디아 A100 GPU가 3개 꽂히는 GPU 서버를 2대까지 페어로 해서 장착할 수가 있고, 그럼 총 A100 GPU 서버를 6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커스터마이즈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 GPU 서버, GPU 엑셀러레이티드 노드를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을 같이 갖고 있는 제품이 스펙트럼 퓨전 HCI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아웃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16코어짜리 CPU 2개와 메모리 256기가 곱해서 32코어의 256기가 시스템 원유의 그런 시스템에서 OCP가 코어를 얼마나 먹고 EC가 얼마나 먹고, 그 다음에 노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맵이고요. 3대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노드고, 그 다음에 뒤에 3대의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최소한 이제 6대가 필요한 거고, 그 뒤로는 계속 그 컨테이너를 올리실 수 있는 노드들이 계속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욘드 더 스토리지니까 이 장비의 스토리지적인 어떤 특장점을 조금 몇 장 더 정리해 봤습니다. 그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HC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전이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연사분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CSI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CSI 개발 오픈소스 진영의 IBM이 가장 컨트리뷰션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가 만들어지면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입니다. 우리가 남의 거를 얼마큼 많이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저희가 리딩하고 있는 게 CSI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부분, 그다음에 데브옵스 쪽에서의 어떤 단순하게 운영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이제 HCI 펑션으로서 이제 기본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일반적인 HCI 솔루션이 인터널 디스크를 쓰고 거기다가 NAS 정도 이렇게 뭐 마운트해서 쓰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IBM 스펙트럼 스케일입니다.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 3200이나 5000 같은 장비를 같이 묶어서 한 개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이제 한 개의 파일 시스템 1페타, 1페타, 1페타면 3페타짜리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다가 속성을 주는 겁니다. 속성은 뭐냐면 저희가 파일 얼로케이션 폴리시라는 걸 세팅할 수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에 파일이 생성되면 여기다 저장해라. 그래서 디렉토리에 대한 저장소를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냥 여기에 저장하면 파일이 이 내부에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디렉토리에 파일 저장하면 처음부터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AI 쪽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고성능으로 ESS 3200을 액세스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 디렉토리는 또 ESS 5000에다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저장하면 그 파일은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ESS 5000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 또 폴리시를 세팅해서 그 들어온 파일 중에서 뭐 6개월 동안 IO가 없었던 파일은 테이블로 넘겨라 라고 폴리시를 세팅하게 되면 여기다 저장하면 처음에 일로 들어왔다가 6개월 동안 IO가 없으면 자동으로 테이블로 파일이 넘어갑니다. 이런 것 과정들은 다 유저한테 트랜스페런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돼 놓은 파일이 테이블로 넘어갔으면 또 이 파일을 어떻게 찾아오냐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 파일은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에 뭐 1.dat라는 파일이면 그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파일이 여기 있을 때는 클릭하면 바로 팍 오픈이 됐었는데 일로 넘어간 상태에서 한 6개월 동안 아예 없다가 클릭을 했더니 한 5분 있다가 파일이 열리더라.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로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디렉토리는 당연히 여기다 파일 저장하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게 그 데이터 티어링 기능이고 ESS 및 기타 저장소와 연동해서 정책 기반의 계층적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HCI 솔루션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된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여지껏 계속 설명드렸던 캐싱 기능인데 캐싱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에 해당되는 스토리지로 S3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고 NFS V3만 지원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펙트럼 스케일이거나 네덤 나스나 EMC 나스는 당연히 NFS V3를 지원합니다. 여기를 홈으로 세팅하고 이 디렉토리를 캐싱용 디렉토리로 선언하게 되면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딱 선언해서 구성하는 순간 어플리케이션이 이 디렉토리를 보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보이는 거죠. 라이트 하면 굉장히 고성능으로 라이트 될 거고 백그라운드로 어싱크로 카피가 되고 없는 파일을 요청하면 바로 읽어서 서비스하고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요청하면 이 로컬, 이 ECE, 이 스토리지, 스펙트럼 퓨전 HSCI에서 바로 리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데이터 티어링 부분과 캐싱 부분들을 같이 연동하시면은 굉장히 현란한 스토리지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업과 DR입니다. 저희 펑션 안에 이미 그 복제를 한다거나 클라우드로 복제를 한다거나 클라우드로 데이터 티어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스토리지들, 그러니까 ESS 5000이나 이런 스토리지로 계속 리모트로 복사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테이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듈들이 이미 다 번들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거 없이 구성되어 있는 라이센스와 제품 한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모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다 한꺼번에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펙트럼 퓨전 HCI의 어떤 스토리지 펑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나올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커밍 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이제 스펙트럼 스토리지들은 다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쓰실 수 있는 거고, 스펙트럼 퓨전 HCI는 하반기 2H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H의 상반기에 스펙트럼 퓨전에서 여기는 HCI가 빠졌죠. 스토리지 엔진 부분만 따로 떼서 소프트웨어로 또 제품화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가지고 계신 하드웨어나 아니면 다른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아닌 다른 모듈들을 얹어서 같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저희 스펙트럼 퓨전의 어떤 로드맵입니다. 마무리 이제 짓겠습니다. 고객에게 성공을 위한 간단한 방정식. 그래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더하기 스펙트럼 퓨전은 IBM 스펙트럼 퓨전 HCI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AI 비즈니스 결과를, 이 제품을 통해서 비즈니스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는 더 빠르고 가장 간단한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트인데요. 비욘드 스토리지. 저희 이번 세미나의 주제죠. 스토리지를 넘어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군들의 목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서 하드웨어 스토리지가 하는 행태를 따라서 하는 거죠.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성능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단계였다라고 보면은 IBM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군은 비욘드 스토리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스토리지가 못하던 여러 가지 펑션과 그 하드웨어 스토리지로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성능과 가용성과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한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적용해서 기존의 스토리지를 뛰어넘어서 단순히 스토리지뿐만 데이터 저장소, 그러니까 디스크 어레이로서의 스토리지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데이터 서비스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IBM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훈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